그래서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럼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이 왜 필요하냐? 그걸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어떤, 값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 두 변수에 대해서 상관계수는 이제 뭐, 데이터 수와 관계없이 데이터 수가 이제 2개 이상이면, 그죠?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 2개 이상이면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극단적인 자료의 개수가 2개만 있는 경우는 너무 극단적이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가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료가 이렇게, 그러니까 3개를 구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X축에 비해 가지고 Y축에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산점도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보이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그죠? 거의 뭐 일직선에 가까운 이런 거를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상관계수를 구하는 식을 이용해서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아까 0.7보다 훨씬 큰 뭐 0.8이나 9에 가까운 숫자가 나옵니다.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이제 데이터를 하나 더 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하나 더 구해 가지고 그걸 점을 찍어 봤더니 여기 찍혀요. 새로운 점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 3개만 있었을 때는 굉장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보였는데 하나가 더 찍힘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조금 그래도 양의 상관관계에는 있는데 그 상관관계가 확 줄어들었죠. 하나를 더 찍었더니 이제 이런 관계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를 더 찍었더니 이런 관계가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는, 그죠? 이거 상관관계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죠? 이거하고 비슷하게 데이터가 같은 양의 상관관계여도, 그죠? 같은 양의 상관관계여도, 아까 같이 뭐 이런 정도의 관계랑, 그죠? 굉장히 이제 많은 점들로 구성된 이런 관계,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둘 다 이제 양의 상관관계는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조금 약간 믿음이 가요. 어느 정도. 그렇죠? 어느 정도, 이거는 좀 확실히 데이터가 좀 상관관계가 크네. 믿음이 가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점을 몇 개를 더 찍어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관계수 값 자체에 유의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관계수는 굉장히 큰데 유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상관계수 값 자체가 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주는 게 바로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엑셀에서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왜 안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엑셀 만든 사람 같으면 상관계수 값은 구해주는데 거기에다 옆에다가 뭐 가설 검증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요걸 하는 방법을 이제 그 엑셀 계산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여러분들이 엑셀을 이용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한번 해보겠는데, 자, 이걸 그 전에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리뷰를 하면 상관계수는 샘플의 수가 2-3개 정도로 매우 작더라도 계산이 됩니다. 상관계수는 어떻게 되든 자료만 있으면 상관계수는 계산이 돼요. 상관계수는
계산이 되지만 상관계수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증은 상관계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의 유의성 검증에 이제 가설은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가설은 기무가설 H0는 로는 0이다. 로는 이 모 상관계수가 됩니다. 표본 상관계수는 아까 우리가 R이었죠. R이었는데 모 상관계수는 로예요. 로가 0이다. 그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상관계수가 0이다라는 얘기는 뭐하고 같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걸 말로 표현하자면 상관관계가 없다.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로는 0이다. 모 상관계수는 0이다. 관계가 없다. 두 집단 사이에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냥 말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집단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게 기무가설이라는 거예요. 기무가설이고,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양측 검증도 되고 단측 검증도 됩니다. 모 상관계수는 0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0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0이 아니면 상관관계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적은 R 값이 아무리 적더라도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관계수는 양의 값이다, 음의 값이다. 이런 데 대한 다 단측, 양측 검증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상관계수 유의성 검증의 가설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가설이 뭔지 중요하다.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에서 상호작용에 대한 가설 검증이 상호작용이 없다가 기무가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틀려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걸 알아야 나중에 이걸 기각하고 채택하고 그 결론을 내리는데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잘 해놓고 기무가설 요걸 헷갈려버리면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설 검증의 2단계는 뭐예요? 2단계는 유의 수준이죠. 유의 수준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든지 아니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됩니다. 0.05, 0.01이나 뭐 그런 걸 정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고, 검증 통계량은 이렇게 생겼어요. 검증 통계량은 T는 루트 N 빼기 2, 루트 N 빼기 2 곱하기 R. 요 R은 상관계수였죠. 상관계수였고, 그 다음에 나누기 1-R 제곱. R 제곱은 요 결정계수였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대로 하면 요게 이제 검증 통계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 검증을 쓰는데, 상관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T 검증을 쓰는데 사용되는 검증 통계량의 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죠. 요걸 써야 된다, 반드시. 그때 이 T 분포가 나왔기 때문에 T 분포는 자유도가 필요하죠. 자유도는 N-2다. 요 N은 자료의 쌍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자료의 쌍이 2, 4, 6, 8, 10개죠. 그러니까 10N은 10이 됩니다. 10 빼기 2가 되는 거죠. 집단수가 2개이기 때문에 2를 빼주는 것 같아요. 자, N 빼기 2가 되고, 기각역은 각각 이게 만약에 요 양측 검증인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T가 알파 나누기 2의 N-2보다 요게 더 크거나, 여기는 이제 우측 기각역이 되겠죠. 좌측 기각역은 마이너스 T의 알파 나누기 2의 N-2보다 더 적을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책에 정리해 놓은 게 요거예요. 그죠? 상관관계가 없다. 그죠? 로우가 0이면 상관관계가 없다. 상관관계가 0이 아니다. 상관관계 유의하다. 있다. 이거고, 기각역은 이렇게 설정을 한다. 그죠? 그걸 알파 t의 알파 나누기 N-2. 요게 아까 그 문제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자료가 10이었죠. 그래서 이제 n-2가 자유도니까 8이 자유도가 되겠네요. 0.02 유의 수준이 0.05일 때 각각 0.025에 8 또는 0.025에 마이너스 t 0.025에 8. 요거는 우리가 오래간만에 t 분포표를 이렇게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구해도 되는데 엑셀을 이용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시험 볼 때는 엑셀을 표 보는 것보다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구하라 이렇게 좀 권장하고 싶어요. 요거 하면 또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양측 검증이고, 그죠? 양측 검증일 때 요 밑에 걸 봐야 된다 그랬죠. 양측 검증이고, 유의수지 0.059, 8. 이게 8이니까, 그죠? 요게, 8이니까 요게 되겠죠. 8이고, 양측 검증이 유의수지 0.05, 요게 2.036이 됩니다. 2.036이 되고, 그래서 t가 2.036보다 크거나 t가 마이너스 2.036보다 더 적을 때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실제로 구해보면, 자, 엑셀로 돌아가서 이걸 실제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내가 카피를 해놓고 하겠습니다. 요 식을 요 n-2를 그냥 r 바로 옆에 요 분자에다가 써도 같죠? 그죠? 여기서는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걸 한꺼번에 분자에다가 쓴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카피를 해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그 t 통계량 값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죠? 여기 n-2 그래서 sqrt n이 10-2니까 8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8 그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r 값 요거죠. 그 다음에 나누기 sqrt 1-r 제곱 1-r r 제곱 이렇게 하면 이 t 통계란 값이 나오죠. 이 t 통계란 값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t 통계란 값이 아까 기강력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게 양의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측 그 기강력을 봐야 되겠죠. 우측 기강력, 오른쪽 기강력. 그게 아까 3. 아까 그 계산했던 게 2.306보다 더 클 때 기무가설 기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3. 얼마가 나왔으니까 훨씬 더 크죠. 그래서 뭡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죠? 기무가설이 뭐였어요? 기무가설이 로는 0이다. 상관관계가 없다가 기무가설이었죠. 그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요게 이제 기무가설이 그 임계치보다 크므로 그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상관계수의 신뢰성이 있다. 상관관계가 유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P값을 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걸 P값을 구해보면 t.dist t.dist의 x값 그죠? 자유도가 8이었죠. 8이고 이게 누적은 무조건 true 1 하라고 그랬죠. true 해도 되고 1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좌측에서부터 누적 확률이 구해지죠. 그래서 이거 1 빼기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이걸 t 분포는 항상 좌측에서부터 t.dist를 쓰면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가는 누적 확률을 구해주기 때문에 t 값을 구하면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0.005 0.005이기 때문에
0호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길무밭을 기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상관관계가 유의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상관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상관계수에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은 이제 상관계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정을 배울 때 점추정과 구간추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귀분석, 이 상관계수는 관계를 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의 점으로 표현한 게 상관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점추정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죠. 상관계수는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회귀분석은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회귀 방정식,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좀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와의 관계를 함수로 나타낸다. 그게 바로 이제 회귀 분석이다. 회귀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식을 회귀식이라고도 하고 회귀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를 선형 방정식으로 나타낸 거. 이걸 단순 회귀 모형 또는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서 단순 회귀 모형과 선형 회귀 모형은 조금 이제 다른 얘기인데, 단순 회귀 모형은 뭐냐면 요거는 이 독립 변수가 하나일 때, 한 개일 때를 우리가 단순 회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선형 회귀 모형은 회귀식이 1차식으로 표현이 될 때, 2차식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회귀식이 1차식으로 표현될 때, 이걸 선형 회귀 모형이다. 그러니까 회귀 모형이 2차식이나 또는 지수나 이런 걸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형 회귀 모형이다,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회귀 분석은 x값에 따른 y값의 예측에 사용이 되고, 상관 분석과 같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도 활용이 됩니다. 또 더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예측에 사용이 됩니다. 예측에도 사용이 되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도 사용이 된다. 또 유의성을 검증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회귀 분석을 두 변수 사이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단순 회귀식의 단순 회귀 분석, 그러니까 단순 회귀 하나, 독립 변수가 하나이고, 이제 선형 회귀 모형,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겠죠. 단순 회귀식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는, 14장에서는, 13장에서는 단순 회귀 분석을 배우고, 14장에서는 뭘 배우느냐? 이제 요 회귀식의 이 종속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단순 회귀 분석이 아니라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중 회귀 분석. 그러니까 아무래도 독립 변수가 하나인 것보다는 2개인 게 모형이 좀 더 정확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단순 회귀 분석이다, 다중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단순 회귀 분석의 일반적인 식은 y 햇이 들어가는 이유는, 요거는 이제 요 예측치라는 걸 의미합니다. y 햇은 a 더하기 bx다, 그렇죠? bx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a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y 절편이다, x식이 있으면, 그죠? 요 a를 여러분들 이거는
뭐 중학교 때쯤에 배웠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식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B가 되는 거죠. 요점 Y 절편 Y축과 만나는 점 요게 A가 됩니다. A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교과서마다 어떤 교과서는 AX 플러스 B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B가 Y 절편이 되고 A가 기울기가 되죠. B는 여기서 기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울기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죠?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뭐, 교과서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특히 요거를 B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B를 X에 대한, 어떻게 표현하죠? X에 대한 Y의 탄력성.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 기울기를, 그죠? 이 B를, 여기서, 지금 여기서 B는 X에 대한 Y의 탄력성이다. 대문자가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죠? 놔둘 데가 없네. 그 얘기가 뭐냐? X에 대한 Y의 탄력성. A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Y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B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선형식에서는 요 B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B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B는 요 R이라는 거는 상관계수를 의미해요. 그죠? 상관계수, 우리가 아까 구했던 상관계수고, SY, SY, 요거는 우리가 배웠죠. Y의 표본 표준 편차. 그 다음에 SX는 X, 이 독립변수의 표본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죠? 되고, A는 또 어떻게 구하느냐? A는 Y 전체의 평균 빼기 B를 이렇게 구했으면 B 곱하기 X의 평균. 이렇게 하면, B와 A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실제로 그 A와 B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최소제곱법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구한다. 그죠? 최소제곱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은 최소제곱법이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 건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수업의 범위를 훨씬 이제 벗어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요 회기식에서 A와 B를 구하는 방법이 그냥 최소제곱법이더라. 그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돼요. 근데 최소제곱법의 원리를 설명하는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이 내가 보기에 완전히 똑같은데 왜 이 두 개가 들어가 있지? 하나는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를 의미하냐? 자, 최소 제곱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어떤 회기식이라는 건 이 선형 방정식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최소 제곱법을 통해 가지고 이 식을 구한다라는 얘기는 그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 점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 선형 회기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식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요게 식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관계수도 더 강해지고 어떻게 보면 회기식도 훨씬 더 믿을만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식을 요 점들에서 내가 식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요 식에서부터 점까지의 거리를 제곱한다. 그죠? 이 제곱. 그게 최소화되는 식을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소 제곱법으로 요게 회기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수업을 듣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앞으로 공부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뭐 그 박사과정을 가지 않는 이상
석사과정 정도를 공부하는데도 이게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소저거법으로 회기식이라는 걸 구하더라. 최소저거법이라는 거는 식에서부터 점까지의 그 제곱한 값이 다 최소화되는 식이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 A와 B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그 둘 다 알 필요는 없고 이 식 자체를 막 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 식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이렇게도 구한다. 그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이 이제 앞에서 봤던 이 그래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회기식을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이걸 회기식을 한번 구해 보면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자, 이걸 하기 전에 이제 A와 B를 구하면 식 이걸 자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와 B 식을 제가 여기 일단 엑셀에 이렇게 카피를 해 놓겠습니다. 이제 여기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지워버릴게요. 이게 좀 제가 숨기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에 B부터 먼저 구해야 A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B를 구해보면 이것도 뭐 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식을 외운다든지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 식을 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겁니다. R 곱하기 그 다음에 SY 요거죠, 요거. 종속 변수의 표본 표준 편차. 요거 나누기 X 독립 변수의 표본 표준 편차. 요거 하면 1.1842. 요것도 너무 많으면 뒤에 소수점 이하가 뭐 많으면 별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수점 넷째짜리 계속 빠지겠습니다. 요게 바로 B가 됩니다. A는 다시 Y의 평균에서 빼기 B 곱하기 X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일단 Y의 평균, 종속 변수의 평균 요거죠. 요거 빼기 B 값, 요거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X의 평균, 요게 됩니다. 그죠? 요걸 하면 또 요 값이 나왔습니다. 요거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리까지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식을 표현할 때 우리가 y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y는 그죠? a가 18.95니까 18.95 더하기 1.1842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회기식이 구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회기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전화를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여기 하나 재우정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더 들어가 가지고 내가 전화를 25번을 걸어요. 그러면 예상되는 판매 대수가 몇 대냐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내가 그래서 만약에 25번의 전화를 하면 몇 대를 파느냐 그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A 더하기 그죠? A 더하기 이제 25 내가 전화를 B 요거죠. 요거 곱하기 전화를 내가 25번 한다 이거야. 25번. 그러면 몇 대를 팔 수 있느냐? 그죠? 해봤더니 48.6대를 팔 수 있다. 내가 전화 25번 하면 48.6대를 팔 수 있다. 그런데 바로 그 회기식을 이렇게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알겠죠? 그래서 회기식은 이렇게 구하고
또 회기식을 이용해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기식의 이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오차라는 게 있는데, 표준 오차는 실제 관측값이 회기식을 중심으로 얼마의 산포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를 설명하는 게 이제 표준 오차다. 회기식의 표준 오차를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루트, 회기식의 표준 오차는 표현을 하기를 S, Y, X 이렇게 표현합니다. S의 Y, X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각 Y 값에서 Y 핵 값을 뺀 값을 제곱을 하고, 그걸 다 더합니다. 다 더하고 그걸 n-2를 해줍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도 구해요. 요걸 실제로 제곱하면, 이게 식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 제가 보기에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뭐 이걸 쓰나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이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자, 표준 오차라는 거는 뭐냐? 자, 이제 요 그림은 내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지우지 말고 일단 잠시 여기 옆으로 좀 치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 오차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요것도 아직은 여기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오차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식을 위에 걸 써볼게요. 위에 거 이거 뭐 그냥 쓰면 되니까. 자, 이 식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하면 되는데, 자, 각 y 값에서 y 핵 값을 빼고 그걸 제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y 핵 값을 구해야 되겠죠.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선 y 핵 값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제 x 값이 있고 y 값이, 이거는 실측 값이죠. 실측 값인데 이 x 값에 대해 가지고 이 해당되는 y 핵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y 햇을 내가 구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구하느냐?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이 식을. 그죠? 그래서 일단은 b 더하기 요거 주소 고정. 그죠? 더하기, 왜냐면 이건 이제 b 값은 a 값은 이거 그대로 a 더하기 bx죠. a 더하기 bx 요걸 그대로 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값이 변하는, 어떤 값이든지 간에 변하면 안 되는 값이기 때문에 요 주소 고정. 그 다음에 b, 요것도 마찬가지로 주소 고정. 곱하기 x 값은 여기 있습니다. x 값은 이게 x 값이죠. 요거는 이제 각 핵마다 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y 핵 값을 구하고 얘를 밑으로 쭉 해가지고 모든 값에 대해 가지고 구하면 이게 바로 y 핵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어진 x 값에 대해 가지고 이 선형 회기식을 이용한 예측 값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되고, 그래서 실제 y 값 이거죠. 이거 실제 y 값에서 y 핵 값 구한 값을 빼고 그걸 제곱한 값. 그렇죠? 여기서 y y 핵의 제곱 그냥 한꺼번에 제곱을 하겠습니다. 한 값을 구하면 뭐가 되느냐? 실제 y 값에서 빼기 y 핵 값을 하고, 그렇죠? 제곱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를 또 쭉 각 행별로 다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을 보면 요걸 다 더해가지고 n-2로 나누고 거기에 루트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요걸 다 더해야 됩니다. 우선 요걸 다 더하고 거기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준 오차를 여기 구해보면, 표준 오차를 여기다 구하겠습니다. S, X, Y를 구해보면 SQRT 요거 나누기 가 됩니까? n-2
8이 되겠죠. 8.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게 표준 오차가 된다. 그죠? 이 표준 오차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 회기식에서부터 이 점들이 어느 정도 표준 값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그죠? 그 차이 값이 Y축을 기준으로 하겠죠. Y축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Y 표준 오차 이 값이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수업을 마치겠는데, 요걸 산점도에서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가 회기식을 이용해가지고 회기식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요걸 이용해가지고 요 값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구했는데, 이걸 엑셀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산점도를 이렇게 구해놓고, 그죠? 산점도를 이렇게 구해놓고 안에 점을 하나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점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점이 선택이 되고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추세선 추가라는 게 있어요. 추세선 추가. 이걸 클릭을 합니다. 추세선 추가. 여기서 선형을 클릭을 해요. 지수 뭐 이거 다 해도 되는데 선형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하고 밑에 내려가면 지금 여기 잘 안 나오는데 최대한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절편이라는 게 있어요. 절편. 이렇게 하면 좀 낫겠네. 자, 여기 보면 절편 여기 클릭을 합니다. 절편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식을 차트에 표시 요거 클릭하고, R 제곱을 차트에 표시 요거까지 클릭을 합니다. 자, 요걸 하면, 자, 요걸 하고, 자, 이제 내가 이거는 이제 닫겠습니다. 이건 닫고, 그래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여기 보시면 선이 생겼습니다. 그죠? 선이 생겼죠. 이게 이제 바로 회기식입니다. 요 식을 여기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 이게 식이 우리가 구한 거하고 좀 다르게 나왔네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클릭하는 과정에서 요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데이터 추세선 추가, 선형, 그죠? 이게 제대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수식을 차트에 표시, 그죠? R 제곱값, 절편. 아, 절편은 필요가 없겠네요. 절편 요거는 클릭하지 말고 그냥 두 개요. 수식을 차트에 표시, R 제곱값 차트에 표시 요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절편 했더니 이상한 값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구했던 값을 여기 그냥 구해줍니다. 이렇게, 그죠? 구해줘요. 좀 크게 바꿀까요? 글씨 크기를. 자, 이렇게 한꺼번에 구해준다. 이 결정계수, R제곱 결정계수죠. 결정계수까지 이렇게 구해준다. 그죠? 이런 거를 바로, 이 그래프에서 바로 할 수 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더 중요한 표준 오차 이외에 더 중요한 회기식의 어떤 유의성 검정,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